자, 이제 지난주 했던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상업은 이제 우리 원래 입지는 크게 두 개 있어요. 공업과 상업인데 어쨌든 상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계산 문제야. 이건 100% 시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 우리 과거에 보니까 14회부터 28회까지 계속 시험 나왔어.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내용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공부할 게 요 두 놈이에요. 요 두 개.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요걸 두 개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탈 하면 되는데, 예,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여기 있는 요거 맞으면 돼. 문구 딱 세 개.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즉, 이 말은 최와 도달 범위와 최소의 구치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또 세 번째 포섭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맞으면 돼요. 물론 우리 과거에 한 번에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각에는 용어 자체 시험 낸 적이 있어요. 그건 큰 의미 좀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중심지란 건 물건 등이 어떤 제품 등을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해주는 장소입니다. 동네 슈퍼, 주민센터, 또 등기소 이런 게 곧 중심지라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 중심지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점포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 점포가 형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가 장사할 때 본점 볼 수 있는 고객이 있는 범위보다 실제로서 고객이 더 커야 돼. 이거 설명한 거예요. 또 포섭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우리 점포는 꽤 많지 않습니까? 백화점도 있고 동네 슈퍼도 있고 이마트 있지. 제일 큰 게 백화점 상권 안에 보니까 저기 또 이마트 동네 슈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고차원 중심지 안에 중차원과 저는 포섭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이 결국은 이해가 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인력이란 것은 중요한 거예요. 랠리하고 허퍼인데 랠리를 먼저 보셔야 돼. 자, A라는 상권과 B라는 상권이 있으면 요 중간에 고객이 쭉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항상 랠리는 기본 전제가 두 개 있는 슈퍼 중에 딱 한 곳만 간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여기 있는 분들은 좀 A만 간단 말이에요. 얘는 B만 간다. 그죠? 그런데 이때 상권 크기가 만약 A가 B보다 크다면요. 결국은 고객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쪽이 A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쯤에서 상권이 분리된다 이거요. 그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점에서 고객이 즉 상권이 분리될 것인가 이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상권 분리를 강조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허퍼는 이거 말 안 된다. 어떻게 항상 고객은 딱 한 곳에 있는 슈퍼에 물건 사니? 실제로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일반인들은 동네 가보니까 A 슈퍼, B 슈퍼 여러 곳에 물건 사는 거죠. 그런 결과 상권이 중복이 된다. 이걸 강조점이 이겁니다. 상권 분리냐, 상권 중첩 강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랠리란 사람은 가장 큰 게 뭔가 이겁니다. 여기 있는 고객은 이미 어디 갑니까? 어느 슈퍼에 가죠? A 가지, 얘는 B 가지. 이미 고객이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 논적 접근 방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허퍼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고객들이 항상 A와 B에 갈 건데, 자, 즉 이 말 뜻입니다. 그럼 실제 제가 우리 집에 동네 슈퍼에 세 곳에 갈 건데, A, B, C가 있으면 매번마다 갈 때 똑같이 3분의 1씩 갑니까? 그건 아니지. 더 많이 갈 수 있는 슈퍼, 이거 더 적게 가는 슈퍼가 있어요. 그래서 가긴 가는데 확률상 어디 더 많이 갈래?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률을 따진 결과 이건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지. 그죠? 오래 보시면서 자, 오래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인력 관련돼 있는 공식이 있지. 공식 아셔야 돼. 항상 무슨 공식? 거리분의 크기지. 요 뭐 들어와? 마찰계수. 자, 오래 보시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말 뜻이 뭐냐?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겠다. 왜 관여하니? 문제가 있으니 거죠. 그래서 항상 정부 시장 개입 나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요거 파악하셔야지. 그죠? 문제가 있을 것. 요거 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보시고 그 다음 볼 게 있습니다. 볼래요? 특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기억하셔야 되죠? 자, 외부 효과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이건 개인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경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예, 동네 슈퍼 만들고 백화점 아니고 공원, 뭐 소방서 또 이런 걸 만들어서 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뭐 있습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이익을 보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곳에 연탄 공장 만들고 쓰레기 매립장 만들었어요. 그런 결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집값이 마음이 떨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뭔가 집어넣으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는 이익을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까? 자, 다시 여기 있는 사람이 학교를 만들어준 목적이 이게 이제 경쟁이 학교 만들어준 목적이 이 동네에 있는 집값 올릴 목적이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나 이익을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게 외부효과다. 따라서 이런 걸 어떤 걸 주고받는 게 있는 게 시장행위인데 이건 중간에 좀 받는 거 없었죠?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게 외부효과입니다. 이럴 때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을 본 게 뭐죠? 정의 외부효과. 손해본 게 뭐요? 부의 외부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중요한 뭔가 하면요. 비교할 대상이 사회와 그다음에 사적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데 과연 편익은 누가 더 클 것이고 거꾸로 비용은 누가 더 클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정확히 풀면 이거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쉽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 외부효과지. 다시 외부효과라는 건 요 행위를 했던 사적이 어떤 이익을 보는 거요, 아니면 외부 정의라는 것은 네, 지역 주민 이익을 보는 거요. 그러니까 항상 이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 이외 주변 사람들, 주변이 누구냐? 외부라고. 그 외부 사람들 이익을 본 게 정의고 반대로 외부 사람 손해 본 게 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항상 뭐 경제행위 할 때 우리 잘 알고 있죠. 경제 제1원칙이 있죠.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야 무조건. 그걸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외부란 게 사회거든. 사회가 이익을 본다면 그 반대로 사적은요. 손실 보는 거죠. 이 말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에 이거 설명했는데 자, 학교를 내가 집어넣었어. 그 만든 건 누구예요? 나가 누군데? 사적이지. 이익을 본 건 누구예요? 지역 주민 아닙니까? 그죠? 그래 생각하시면 돼. 자, 다시 연탄 공장 만들었어. 공해 등이 유발되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원래 공해 유발된 걸 제거해주는 건 누가 제거해야 됩니까? 사적이 해야 되지. 얘가 해? 안 하면 결국은 지역 주민 안 할 걸 하고 있잖아. 제거를 갖다가. 안 할 걸 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 피해 본 거지. 이 말은 결국은 사회가 손실 보고 사적은 해야 될 거 안 했잖아. 그것만큼 이익 본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생산은 학교 만들고 연탄 공장들을 만드는 누가 만드냐? 결국은 사적이 만들지. 그죠? 자, 정의란 건 뭐 있습니까? 사적은 계속 손실 본단 말이에요. 마치 전에 간 적 있죠? 자, 어떤 지역에 소방서 들어왔어. 외부 경제, 불경제. 소방서, 경찰서, 외부 경제지. 자, 소방서가 들어왔는데 어떤 불을 냈다면, 불이 났으면 소방서 꺼주는 거지. 그죠? 꺼줄 때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칙은 이 불 낸 건 누구예요? 지역 주민 아닙니까? 지역 주민 불을 냈지만 실제 비용은 소방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서를 차릴 때는 사적인 비용 들어갔다고. 원래 이 원주시의 소방서가 적정량 10개 있어야 되는데 정부 전용에서 소방서는 계속 비용마다 수익이 있습니까? 없으면 점점 그 양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양보다 훨씬 더 적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부란 건 뭐 있어요? 사적은 계속 초과임이 발생되거든요. 초과임이 발생된 것보다 되다 보니까 적정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요거 문제 있어 없어? 예, 문제 있어 없어? 소방서가 현재 10개 만드는 적정 양인데 지금 3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과소지. 이 문제 있는 거지. 국가가 뭐야? 개입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개입할 때 규제할 거요? 혜택 줄 거요? 나한테 혜택 줘야 되지. 그래서 대책이 뭐냐? 혜택 주는 거야.
자, 얘는 보니까 연탄 공장들이 원래 연탄량을 1000개 정도 만들 건데 계속해서 초과임 발생되는 거야, 이거. 그 1100개 이상 만들었거든? 그 과대하게 생산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국가의 적정량 1000개 만들어서 그 양을 규제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 대책은 혜택 요금 규제라고. 그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요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지역지구제. 요거 왜 한다고? 목적. 용도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우리 전에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적이 있죠. 공법의 제1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왜 나왔어, 이거? 그렇지, 그지? 효율적이 목적이 효율적. 근데 주거지역 안에 연탄 공장 들어서 있다면 효율적 이용 맞아, 이거? 아니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을 설정하면 결국 공장 제거할 수 있지. 그래서 외부 불경제 제거할 목적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은 정책에 대한 수단이 크게 3개 있죠. 그죠? 직접 개입, 이용 규제, 간접 개입 3개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자,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3개 있어요.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공공 임대가 있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주구장창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건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실제 시험은요. 여기에 나올 확률이 85%야. 얘는 100% 시험 나오거든? 여기에 10%고 이게 5%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잘해봐 이건 의미가 없어.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임대료 규제만큼 철저히 내 걸로 가져가야 돼. 여기 끝나면 그 다음 가서 저기 뭐 있습니까? 보조금 정책하고 여기까지 하시면 돼. 굳이 밑에 이거 할 필요 없어. 왜? 얘는 나와봐야 정당한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두 개에서 더 목숨 하시라고. 근데 그 중에 특히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 보조이든 또 공공임대이든 규제는 전부 다 공부하실 때 단기, 장기를 철저하게 구분해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항상 여기선 이 임대주택 정책에서는요. 단기는 수요만 이동이 있어. 장기는 공급만 이동이 돼. 왜? 집을 짓는 건 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단기, 장기 구분 기준은 뭔가 하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단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 항상 공부할 때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수요가 증가되는데 장기는 공급 뭐하지?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 단기는 기존 임차인은 신규 주택으로 당연히 뭐합니까? 이동을 하겠지만 여기 장기를 이동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단기는 규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는 규제 효과 있습니까? 이렇게 컨트롤 먼저 알고 있어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세 기착. 자, 조세 기착은 제일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인데요. 어쨌든 탄력과 비탄력성 훨씬 더 세금은 비탄력이 탄력보다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둘 중에 딱 한 명만 세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 모든 세금 내겠지만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내는 게 아니죠.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면 곧 이게 비례세입니다. 비례세를 부과했을 때 이게 절대 형평과세가 아니라 약자인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역진세 성격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역진세 등등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해결할 방식이 뭐냐 결국은 차등과세들은 누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오늘 할 건 뭐냐. 투자. 그러니까 30페이지. 30페이지. 자, 이 투자가 있죠. 얘가 공부가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는데 일단 투자가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매년 기본이
최소 7개, 최대 12개까지 시험 나와요. 12개까지. 우리 과거에 12회 때는요, 투자가 총 12개 시험 나왔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문제에서 12개가 엄청난 거라고, 이게. 그래서 보통 한 기본 한 7개, 8개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8개면 결국 20점 아닙니까? 20점? 그죠? 그래서, 자, 일단 투자도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공부할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이 전체 있는 투자 진짜 다 볼래 생각하지 말라고. 달락달락 딱딱딱 끌어서 공부하시라고. 마치 우리 아까 제가 했던 정책이 마찬가지죠. 외부협과 따로, 임대 규제 따로 봐야 됩니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뭐 항상 달락달락 끊어서 보시면서 어떤 특정한 파트 굉장히 어렵죠. 그건 빼버리시라고. 과감하게. 그래서 얘는 굳이 순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흐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꼭 해야 될 건 제레트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요. 투자는 항상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쓰고 있는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 또 위험에 대한 유형, 즉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것인가. 또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갖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요. 여러분 가장 관심 있는 게 수익률과 가치. 가치란 게 있어요.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이거죠. 수익률은 지금 쓰고 있는 수익률 중에서 꼭 알 건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차이를 기억하시고요. 가치란 것도 보니까 시장 가치하고 그 반대 투자 가치에 대한 차이는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요. 네 번째. 항상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집 살 때 내가 돈이 있으면 또는 상가 살 때 돈이 있으면 딱 한 개의 건물 보고 삽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 개 건물을 보고 그중에 가장 좋은 거 선택한다. 그죠? 이와 같이 여러 개 투자 대상들 중에서 최선의 투자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 투자를 갖다 선택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선택을. 여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한번 포트폴리오를 많이 들어봤다 그죠?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요. 사실 이제 투자할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우리 순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총수익이 중요합니까? 순수익이죠. 순수익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를 묻는 문제예요. 자, 일단 순수익은 내가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순수익 파악을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이다 보니까 영업 수지. 수지란 말은 수입과 지출 준말입니다. 그래서 영업 수지 계산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끔 이 말 쓰거든요. 내가 5년 전에 5억 주고 샀어, 집을. 현재 7억 주고 팔았네. 보통 사람 뭐냐면 나 2억 벌었다 하죠. 과연 진짜 그 2억 번 게 맞을까 하는 거예요. 즉 5년 전에 5억과 현재 있는 5억은 화폐 가치가 다르겠죠. 그죠? 그런 걸 조정한 후에 어떤 나오는 수익에 대한 차이가 내가 돈 번 거지. 단순히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치 않고 한 건 결국은 굳이 이익을 보았다 말 못합니다.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5년 전에 5억은 현재 얼마 가치가 될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하셔야 돼. 자, 요게 이렇게 하자고요. 다시 얘가 5번, 6번, 7번은 마지막 가서는요. 이런 걸 쭉 해서 실제 내가 수익과 손해 얼마 정도 보았을 계산해줄 기법이 있어. 그러니까 손실 등을 볼 수 있는 이 계산해줄 기법이 있는데 이런 걸 다른 말로 투자 분석 기법에 쓰거든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두 번째는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표시할 때 있죠. DCF라 쓰거든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NDCF가 있는데 자, 이렇게 총 7개 테마가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다만 이제 우리 책들마다 약간 순서를 좀 달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요 총 7개 테마인데 이걸 좀 더 분리하면요. 요것 따로 신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 각각의 한 문제 별은 총 8개 되겠지. 그죠? 근데 원래 작년에 시험 냈던 것은 진짜 이거 투자자 완전 좀 속된 말 뭐 있어. 문제 낼 때 양문가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문제 3개 나왔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짓 했는데 어쨌든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는데 총 8개입니다.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이걸 모른다 해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각각이 다 독립된 하나의 패턴입니다. 파트니까 전부 다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가끔 보니까 우리 이제 강의하는 분들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데 이걸 자꾸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결을. 물론 저도 이제 전공이 투자 금융이 내 전공이에요. 나도 이 연결 안 돼, 사실은. S 연결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단락단락 끊어서 공부하실 때 어떤 분명히 투자는 아무리 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파트 그냥 가만히 버리시라고. 한 개 틀린다 죽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건 버리고 정확하게 한 강의 더 기억하시라고.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주 오래 하시고, 네, 우리 수업은 책에 있는 순서와 관계없이 이 진도에 맞춰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갈 테니까 오래 하시고. 자, 일단 그러면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부터 가보는데, 자, 우리 책이 어디 있는가 하면 투자. 5편입니까? 500? 268. 자, 일단 투자에서 기본적 내용 가볼게 이제.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이건 큰 의미는 갖지 말고 그냥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즉, 혹시 투자와 투기에 대한 개념을 가끔 묻는 문제가 있어요. 알죠? 남은 그냥 무조건 통과해. 이런 건 장난치면 안 된다고. 자, 일단 투자, 투기 차이는 그냥 어떤 차이 있는가 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어떤 물건을 산다, 사가지고 5년 후에 그 다음 뭐합니까? 집 팔겠죠? 이럴 때 둘 다 공통점 이 물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까지 결국은 팔 거란 말이에요. 자, 결국은 취득과 처분은 공통되어 있는 특성인데 차이가 뭐 있냐? 요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운영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게 투자고, 투기는 뭐 있습니까? 운영할 의사는 없지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목적이 뭐냐? 이게 투기랍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 투기에 대한 개념 차이를 묻거든 요거 차이에요. 운영할 의사가 있냐 없냐? 요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있죠. 다만 지금 제가 할 목적은요. 요 기본 용어 몇 개만 좀 정리해 보죠. 자, 일단 취득은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산다 이 말은 결국은 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거지. 이런 걸 지출 또는 비용 또는 뭐라는 거면 현금이 나간다, 유출 이런 용어 쓴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학원 같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운영하면 임대 수입이 나오지. 그죠? 임대 수입 같은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소득, 이득 이런 용어 쓴다고. 일단 처분시 보니까 처분은 살 때 5억 주고 사가지고 팔 때 7억 주고 팔았죠. 2억 남았지. 그런 게 뭐냐? 자본이득. 자, 최초 우리 5억이라는 돈은 이게 자본이거든. 5억이라는 돈은 자본을 투자해서 남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자본이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어쨌든 요 둘 다 저한테 올 수 있는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합친 걸 보통 뭐라면 얘가 지치는 얘는 뭐 있습니까? 수입이 되겠지. 그 다음에 비용이면 이건 다른 말로 소득이 되거든요. 현금 유출 반대가 현금 유입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투자가 이 내용상 어렵지만 그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용어는 학자만 다 달리 쓴다는 거예요. 어떨 때 누구는 이거 쓰고 누구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요 같은 용어인 걸 먼저 좀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그런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가볍게 거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번 봐보죠. 자, 책 보니까 이런 있죠. 투자에 대한 어휘가 있는데, 자, 거기 갈로 1번 가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죠. 개념 보니까 첫째 줄 끝에 있죠. 투자라는 것은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뭐 있습니까? 희생한 행위가 뭐냐, 곧 이게 투자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률 그냥 통과하시고 우측 갑니다. 투자에 대한 특징이 있죠.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장단점 남은 그냥 통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는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죠? 장점은.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270페이지.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물으면요. 물어볼게. 그럼 집 살 때, 상가 살 때 뭘 고려합니까? 네? 고려할 사항 뭐 있습니까? 결론 뭐요? 모든 걸 다 고려해. 그죠? 그러니까 이건 혹시 시험 나서 이러이러한 건 투자할 때 이 뭐 있으면 고려할 사항 그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냥 통과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2페이지 거기 있는 투자 위험과 수익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진짜입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뭘 할 건가면요. 요 지렛대 효과를 먼저 할 거예요. 요걸. 자, 일단, 조금 쉬었다 다시 하자고. 요 한 시간 정도 쭉 끌고 와야 되니까. 그걸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그 지렛대 효과 하겠습니다.